좋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그럼 혹시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62.6점입니다, 사실.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자, 어제 TV 토론에서 누가 더 잘했고 누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났는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설전이 실제 토론보다 더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판단일 텐데요. 자, 이번 TV 토론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론가 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날부터 여당 대선 후보 그리고 경제부총리 사이에 거센 공방이 오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심사 얘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 대체적인 어떤 평가나 어떤 후기들은 좀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두 분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음 토론이 좀 주목되는 주자 누가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뭐 역시 심상정이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뭐 굉장히 토론을 잘했고, 네. 그 전 대선 때도 굉장히 토론을 잘했고, 어제도 보니까 역시 토론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느껴졌고, 그런데 이 역대 대선의 심상정 후보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후보들의 수준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묘한 기준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상정 네. 후보가 기준이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대선 때보다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의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예, 저도 단연 심상정 후보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 정당이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을 너무 표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심상정 후보는 진보 정당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투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토론이 아닌 왜 사자 토론이 되어야만 했는지 이 토론의 의미를 좀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일단은 다음 토론으로 심상정 후보가 좀 주목된다라고 평가하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극명하게 다른 관전평을 내놨거든요.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와 안보 분야에서도 정말 그 인식 수준이 한심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간에는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그리고 안보 토론이나 이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후보가 굉장히 전문가들과 학습을 많이 해서 뭐 전문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상황을 자화자찬 공방 이렇게 좀 요약을 하던데 일단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준비가 안 됐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사실 토론 내용에선 대장동 이슈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다음 날인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용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알리백 관련해서 많이 좀 공방이 오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R200이라는 단어가 일단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리백이라고 쓰거든요. 리백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R200 이야기하길래 저는 R200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저건 뭐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설명 뜻을 듣고 한번 또 준비했거든요. 예. 함께 좀 보여주시고요. 아직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완전히 옮기려면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정부에서는 리백이라고 쓰고 있고 R200이라고 쓰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도 저거 쓰네요. 이전 공식 용어가 되는 겁니까 저게? 전 그렇지는 않다. 이 용어는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할 네. 필요가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적절한 용어 선택을 한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건 설명을 했죠. 재생에너지 100%다. 그래서 이제 이 R200을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이게 좀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 용어 자체만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용어를 지금 쓴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장학 퀴즈 문제라면 굉장히 훌륭한 문제. 그런데 대선 후보 간의 토론에서의 이런 용어 사용은 과연 적절했는가?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 일반 국민들이 갑자기 전문 용어 쓰면요, 사실은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예, 저 사람 뭐 도대체 왜 저런 용어를 쓰지? 다른 용어도 굳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네. 저한테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저한테 출마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박사 출신이라서 박사를 앞에 이렇게 내세우겠다 그러면 제가 절대 말립니다. 그게 대중적으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유권자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리백을 R200이라고 표현한 저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만 예.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질문을 다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잘 대답을 했느냐, 예, 상당히 대답 자체는 좀 미흡했던 그런 건 분명하죠. 예.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단연코 1등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긴 한데, 자, 그럼 알리백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후보들 발언을 좀 들어보고 나서 또 전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발언들은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를테면 장외 설전을 후보들끼리 벌인 건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좀 쉬운 말로 대중의 언어로 좀 이런 이참에 좀 용어를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대선 TV 토론의 역할로서 이번에 이런 개념들을 좀 공론화시킨 측면도 있긴 있거든요. 어떤 대선 후보의 정책 이해도나 뭐 검증 차원을 떠나서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대선 후보는 사실 미래의 5년을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R200, 리백이든 R200이든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직결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용어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라든가 친환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글로벌 차원의 규제까지도 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용어를 모를 수는 있는데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상 그렇다면은 원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용어는 모르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큰 안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지 뭐 대통령 후보가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마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윤 후보 얘기를 한 김에 자, 청약 관련 질문에 오답을 일단 이를테면 오답을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땀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주목된 것은 주택 청약 관련 이슈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지난번 이제 경선 단계에서도 이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집이 없으면 청약 통장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청약을 이제 안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하고 좀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생활을 해온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을 받기도 했고 또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그 부분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한 거죠. 과거에 그 정몽준 전 의원이 그 사실은 그 버스비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굉장히 또 한 곤욕을 치렀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네. 비슷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청약은 일찍이 포기를 한 사람이라서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만점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청약을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창구 이렇게 지금 거의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을 대선 후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 그 리백 부분보다는 이게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다가 발언을 어떻게 얹었냐면 윤석열 후보가 다른 분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오히려 논란에 부추길 수 있는 발언 아닐까요? 검찰총장으로서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강조하는 것이 공급이고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발언이 계속되면 과연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라는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번 발언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 의원과 경선 과정에서 토론하는 데서도 청약 관련해서 잘못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부분이 좀 겹쳐진다면 부동산 정책을 비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하나 이 질문이 나온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청년 주택 관련해서 가점 주는안을 물었어요. 근데 본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앞서 평론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리백 모르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평론가님이 청약을 모르는 것과 대선 후보가 모르는 것 좀 다르지 않나? 그렇죠. 네, 네, 이런 당연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긴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한테 좀 포커스를 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후보를 향해서 위축된 자세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부인 논란으로 좀 한바탕 곤욕을 치는 하루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좀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좀 이재명 후보 부인 그 논란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네.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은 편이어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 중에도 이 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지라고 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반영될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이 사안 자체는 이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반영이 많이 안 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다가 약간 한계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혹이 아니고 어찌됐건 배우자 관련한 의혹이기 때문에
본인 의혹에 비해서는 비중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 지금 논란의 주인공인 그 5급 비서관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임명권자는 이재명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뭐 전혀 그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보가 일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영향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본인 의혹에 비해서는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한 어떤 영향 여부는 잠시 뒤에 또 지지율 얘기할 때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김건희 씨 그리고 김혜경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김건희 씨 이후에 또 김혜경 씨까지 배우자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어제 토론에서는 배우자 얘기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아마도 좀 서로 신중하게 실점을 좀 줄이기 위한 좀 전략이었을까요? 예, 그렇다고 보고요.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 토론을 너무 기다렸는데 어렵게 성사된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도 이 토론 자체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반면 사실 어제 토론회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는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토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거든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거듭 불찰이었다, 면목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응과 해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주장과 해석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뭐 5급 사무관으로 일했던 이분이 그 7급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이거는 사실상 녹취록이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네. 잘못한 건데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산 것을 정말 이게 김혜경 씨가 다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김혜경 씨의 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지 못했던 호남도 많이 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호감도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일정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여론의 향배를 보면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토론이 열리기까지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일까요?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실제로 시청률이 이 방송사 모두 합친 게 한 39%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자, 이번 토론 이후 좀 판세를 변화시킬 만한 좀 역할을 할까요? 이번 토론회가? 그럴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토론회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날카롭지 못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역시 마찬가지. 그나마 이제 조금 날이 서 있었고 제대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비판을 했고 영향을 좀 미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질문을 던진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거의 유일했던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도 이런저런 지적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깊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상당히 좀 코너로 모는 듯한 그런 정도로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TV 토론만 보고 무엇을 뚜렷하게 결정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애매한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일부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예. 심상정 후보가 최근에 뭐 지지율이 좀 하락해서 뭐 선대위도 다시 재편하고 또 한동안 또 약간 또 좀 자명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랬는데 심상정 후보에 대한 재평가가 진보 진영 내에서 다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그 TV 토론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한 기회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일화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네. 어찌됐건 중도 보수 진영에서 내가 더 윤석열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충분히 못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약간 이동했던 그 중도층들이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이 두 후보를 말씀하셨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소회를 한마디로 막무가내다, 5년 전보다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탐색전이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다.
전초전 성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토론이 이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열린다면 표심을 흔들 좀 변수가 될까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결정적인 한 방은 그때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경제 이슈가 워낙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동에 많이 시간이 할애가 된다든가 말씀해 주셨듯이 용어에 할애가 된다든가 연금이라는 큰 주제에 할애가 됐었기 때문에 네. 다음 토론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실력 검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너무 예상외로 긴장을 해서 본인이 충분히 학습한 내용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능력을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 좀 실력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연금 개혁 이슈를 좀 주도하기도 했고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평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것을 갖고 지지층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지지율을 얘기해 보고 이번엔 추경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 오늘부터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야 모두 규모 확대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랑 이재명 대선 후보가 좀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저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그거는 정부에도 행정부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추경 증액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다라는 표현까지 쓴 상황이거든요.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는 논리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정 부담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랬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매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다가도 매번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홍남철수다 이런 별명까지 지금 이제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규모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한다면 설령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더라도 네. 너무 좀 과도하게 지금 단기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그 뉴스에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경제 전체 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재정에 사실은 지금은 좀 긴축을 좀 해야 되는 긴축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선 앞두고 계속 지금 뭐 더 확장 예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문제 제기만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도 이번에도 역시 후퇴하고 마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세수가 당초의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온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정적자 물론 우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재부가 계속 말했던 재정적자라는 주장이 참 지금은 참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을 얻기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가 재정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면에서 자칫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무너진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좀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뭐 국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재부니까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제 추경 작업을 하게 되면 밤새고 야근하고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재정 부족하다고 뭐 근무수당이라든가 지불해야 되던 지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기존과 다른 좀 사고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가 관건입니다만 지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도 민주당이 국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서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도 있고요. 좀 진통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여당이 지금 워낙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결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계속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뭐 필요하다면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뭐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좀 반대로 좀 발상 전환을 이미 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사실은
이 국가 지금 재정 특히 세출 구조 조정을 좀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증액을 하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랬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 위기 국면이라고 하면서도 거의 뭐 전시 상태라고 하면서도 예산 운영은 전시 재정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네. 평시 거기 플러스 알파 슈퍼 예산으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해 온 게 지금 국가 채무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만 그런 요인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축 그것도 지금 초긴축 국면으로 좀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거 안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다음 정부가 이제 이 부담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론조사 결과도 간단히 보겠는데요. 자, 이번 결과에서 다자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우위. 사실 조사 기간이 2월 2일 그리고 2월 3일이거든요. 자, 설 민심, 설 연휴의 끝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논란 와중에 좀 진행된 조사 결과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좀 그런 논란이 지지율에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어떤 지지층을 이탈시켰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지만 이번 수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 평가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라든가 그 안철수 후보의 개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오른 것도 야권에 대한 전체의 큰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기류가 아닐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권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좀 경론을 벌이셨겠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도 뭐 그렇게 예상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해서 아마 대체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최종 결단을 내리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그 지금 추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 지금 대략 이제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그게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지표대로라면 역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붙이자면 잠시만요. 민주당 대략 결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조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는 조사 결과를 놓고 평론가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계속 지지한다라는 것이 지난번은 74.4%였는데 이번엔 네. 85.8%로 높아졌으니까요. 지지층은 거의 다 마음을 굳혔다고 보고요. 다만 정당 지지율이 그럼 민주당이 떨어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뭐 개파 논란 이런 것은 이제 사실상 접어들고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잘할 것이라니 누구냐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여전히 경제 문제를 놓고는 후보들의 실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에 이재명 후보도 또 윤석열 후보도 각각 외연 확장을 위한 이를테면 지방행에 나서거든요. 또 이번 어떤 행보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